그를 처음 본 것은 내가 6살이었을 때였다. 1974년 할로윈 밤이었고 형과 형이 친구들과 함께 트릭 오어 트릿을 하는 중이었다. 내 두 친구 중 한 명은 트릭 오어 트릿을 하며 받은 사탕들을 전부 먹어버려 배탈이 났었고 다른 친구는 부모님의 할로윈 파티에 끌려갔었다. 형의 친구들은 그래도 어린 아이를 시골 마을에 혼자 둘 사람들이 아니었다. 마지막 몇 집을 돌고 있을 때 뒤를 돌아 그것을 보았다. 사람인지 무엇인지 모를 그것을. 그는 풋볼 경기장의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서 있었다. 그의 피부는 달의 표면처럼 창백했고 그의 정장은 일식대의 하늘과 같은 검은색이었으며 어두운 빨간색의 빛이 그 형체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키였다. 그는 대부분의 성인 남자보다 키가 컸으며 2층 창문을 아주 쉽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컸다. 그는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우리 무리 중 나만 골라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형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시 등을 돌렸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형은 내게 누군가가 할로윈 장난을 치는 것이라며 안심시켜 주었다. 형들을 따라 집에 돌아가던 중 한 가로등의 전구가 깨졌고 그 파편은 내 형의 왼팔에 박혀 피가 철철 흐르게 했다. 우리 이웃이 전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달려나온 덕에 우리는 부모님을 불러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병원에 가니 의사는 파편이 그냥 꺼내기에는 너무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모님과 나는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채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 후 수술한 의사가 나와 부모님께 얘기하기 시작했다. 요지는 이랬다. 형은 정말 운이 좋은 것이라고. 1cm만 떨어진 곳에 파편이 박혔더라면 파편은 신경을 건드려 왼쪽 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형은 자신이 큰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오히려 실밥을 뽑으면 멋진 흉터가 자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그의 모습을 보고 나 역시 걱정 대신 격려로 그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그 형상을 조심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있었다. 나는 결국 며칠 뒤 아버지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형의 반응과 같았다. 아버지가 나보다 그것에 대해 더 잘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에게 답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한 것은 전부 잊어버리기로 했다. 2년 뒤인 1976년 할로윈 밤까지만 해도 나는 그날도 역시나 형과 함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트릭 오어 트릿을 위해 동네를 도는 대신 교회 캠프파이어에 참석했다. 우리는 켄터키의 바이블 벨트,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거주하는 미국의 지역, 그 부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 모임 참석은 거의 필수였다. 형은 손에 흉터를 보여주며 나를 떨어지는 파편들에서 나를 구해줬던 영웅담을 늘어놓고 있던 참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며 캠프파이어 너머를 바라본 순간 나는 심장이 떨어지는 듯했고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괴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거기 있었다. 2년 전과 같은 하얀 피부, 검은색 옷 그리고 그를 감싸고 있는 붉은색 빛. 2년 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는 이젠 가까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훨씬 가까이. 그때서 내가 2년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는 피부가 아니었고 단지 뼈였을 뿐이었다. 나는 해골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눈구멍 속은 그가 입고 있는 정장만큼 어두웠고 하얀색 세로 줄무늬가 있는 턱시도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를 무엇보다 소름 끼치게 한 것은 그의 미소였다. 그는 나를 향해 괴이하게 턱을 꼬아 미소를 지었고 그의 이빨은 전부 송곳니처럼 편해 있었다. 내 주변의 세상이 점점 희미해져 갔고 결국 그와 나만이 남은 듯 했다. 그는 나에게 아무런 짓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옥 같은 15분이 지나자 그는 고개를 숙여 눈알이 없는 눈으로 불길을 바라보았고 나 역시 천천히 내려다보니 캠프파이어가 우리가 있던 자리에 주변 풀까지 번진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놀라 다시 올려다보았지만 그는 첫 번째 만남과 같이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신의 도움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한 소방차가 주변을 정찰 중이었고 번져가는 불길을 본 후 재빠르게 불을 꺼주었다. 모든 불길이 다 꺼지자 나는 그 중에서도 불길이 하나도 닿지 않은 곳을 발견했고 그곳이 알파벳 J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방관들 역시 주변에 불이 붙을 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이 번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당혹한 듯했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내가 본 그것이 지금까지의 사고를 일으킨 원흉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 불행 아저씨라고 불렀다. 몇 년이 지나도 불행 아저씨는 계속해서 내 앞에 나타났지만 변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그는 2년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고 적어도 1년은 건너뛰는 나타났다. 두 번째, 그가 내게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사고들은 커졌으며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적어졌다. 세 번째, 그는 언제나 할로윈에만 나타났다. 네 번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년간 나는 불행 아저씨 덕에 감절을 당하거나 차에 치이거나 다리를 가래 찔리거나 등 여러 사고를 겪어 병원 신세를 졌었다. 그 도중 나는 병원에서 정말 착하고 아름답고 재미있으며 매력적인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결국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한 후에는 불행 아저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에게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멀어질 뿐이었다. 그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자 조금 이상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나와 내 일상은 드디어 평화를 찾았다. 몇 년이 지난 1993년의 크리스마스 밤, 커다란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고 내 아내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침대 옆에 커피 테이블에 있던 총을 꺼내 아래층으로 향했다.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장식품이 하나 떨어졌겠거니 생각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내를 안심시키려면 직접 확인 사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날 오랜 시간 느껴보지 못한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내 바로 앞에 서 있던 것은 산타의 옷처럼 붉은 옷을 입고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는 마르고 키가 큰 형상이었다. 붉은 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으며 이제 그의 머리에는 사슴뿔이 나 있었다. 형상은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뒤돌아 인사하려 했고 그는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불행 아저씨였다. 나는 총을 떨어뜨리고 공포에 휩싸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불행 아저씨는 자신의 길고 뼈다귀 같은 팔을 보따리 속에 집어넣어 검은색과 오렌지색의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 작은 선물을 꺼내 내게 건네며 부드러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Merry Christmas.